조선 후기 전라도 바닷가 작은 고을. 30살의 한도윤은 포구에서 짐을 나르는 뱃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행동이 느려 사람들은 그를 어수룩한 도윤이라 불렀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가 매일 밤 남들이 술잔을 기울일 때 홀로 창고에 남아 장부를 익히고 있다는 것을, 3년 동안 품삯을 모아 작은 배 한 척을 살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장터 한켠 번듯한 기루 앞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도윤도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노래도 시도 못하는 것을 누가 데려가겠느냐? 기루 주인 오만석이 한 여인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여인의 치마가 찢어졌고 흙먼지가 하얀 손등을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들어 오만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부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운명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단호한 거부. 연홍아, 내가 아무리 버텨봐야 소용없다. 이번 주까지 정참판 어르신께 바쳐질 몸이니 각오나 단단히 해라. 정참판. 그 이름만 들어도 고을 사람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백성의 땅을 빼앗고 죄 없는 이를 영모로 엮어 처형하기를 밥 먹듯 하는 인물. 그런 자의 10번째 첩이 될 운명. 도윤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연홍이 천천히 일어서며 옷깃을 여미던 모습, 피가 배어나온 입술을 깨물며 다시 기루 안으로 걸어 들어가던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본 그 눈빛. 살려달라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였습니다. 해가 지고 장터는 텅 비었습니다. 도윤은 폭우로 돌아와 평소처럼 그물을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3년간 모은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27냥. 배 한 척을 사기엔 부족했지만 사람 한 명쯤은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떴을 때 그는 기루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만석은 비웃었습니다. 뱃사람 주제에 기생을 사겠다고?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27냥 있습니다. 27냥? 오만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모자라. 30냥은 있어야지.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서 작은 옥놀이개를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 그의 전부였습니다. 이것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만석이 옥놀이개를 빼앗듯 낚아챘습니다. 좋아. 하지만 알아둬라. 이 계집, 정참판 어르신께서 점 찍어둔 물건이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난 모른다. 문이 열렸습니다. 연홍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저를 사셨습니까?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 눈빛을 꺼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홍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아무 말 없이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여인이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복수를 위해 일부러 기루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정참판과 오만석이 이미 두 사람을 쫓기 시작했다는 것을. 고요한 바다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닷가 초가집. 도윤의 집은 초라했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 삐걱거리는 문짝, 그리고 겨우 두 사람이 누울 만한 방 하나. 연홍은 문턱을 넘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기루와는 천지 차이였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습니다. 여기서 주무십시오. 저는 밖에서 자겠습니다. 도윤이 낡은 이불 하나를 건넸습니다. 연홍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왜? 정말 왜 그러시는 겁니까? 무엇을 말입니까? 저는 연홍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생입니다. 더럽혀진 몸입니다. 그런데 왜 제게 방을 내어주십니까? 왜 밖에서 주무시겠다 하십니까?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람을 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엄까지 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연홍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이가 미쳤나 봐.
3년 모은 돈으로 기생을 사다니. 그것도 정찬판 어르신께서 점 찍으신 계집을. 곧 큰일 날 거야. 두고 봐.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폭우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짐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혹은 경멸.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구 주인 최서방이 도윤을 불러 세웠습니다. 도윤아, 미안하지만 당분간 일을 쉬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찬판 댁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너를 쓰는 곳에는 소금 유통을 끊겠다고.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장터 한켠에 선 연홍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팔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기루에서 가져온 비녀와 놀이개들이었습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연홍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일을 잃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요. 아닙니다. 아니긴요. 다 압니다. 연홍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이 고통받는 건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팔지 마십시오. 도윤이 연홍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생 처음 여인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연홍이 움찔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견뎌낸 시간의 흔적입니다. 함부로 팔 것이 못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일을 찾으면 됩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날 밤 연홍은 처음으로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십니까? 아니요. 배우지 못했습니다. 연홍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글을 알면 장사를 할 때도 속지 않습니다. 장부도 직접 쓸 수 있고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도 빼를 배우고 싶습니다. 바다 일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글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간단한 장부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홍은 놀라울 정도로 인내심이 강한 스승이었습니다. 천자문. 이렇게 읽는 겁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제 뜻을 함께 외워보십시오. 연홍 역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물을 손질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엔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배를 다룰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이장의 아들이 열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원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홍이 나섰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기생 주제에 무슨. 하지만 연홍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닷가에서 약초를 캐어 다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의서의 지식이었습니다. 사흘 후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루에서 일하던 한 여인이 도윤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홍아, 나야 매화야. 연홍이 문을 열었습니다. 매화는 피투성이었습니다. 오만석이 날 죽이려 해. 내가 정찬판께 고했거든. 당신이 어디 있는지. 연홍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매화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살아야 했어. 그 사람이 날 너무 때렸어. 도윤이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 피해야 합니다. 어디로요? 산속에 있는 옛 사당. 거기라면 바로 그때 멀리서 횃불이 보였습니다. 오만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있구나, 연홍아. 순순히 나와라. 정찬판 어르신께서 친히 오셨다. 연홍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연홍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횃불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은 연홍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오만석의 부하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도망치려고? 도윤이 낯을 들었습니다. 평생 사람을 해친 적 없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연홍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연홍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저를 데려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저 돈을 주고 절 산 것뿐입니다. 만약 이 사람에게 손을 댄다면 그럼 어쩔 건데? 오만석이 비웃었습니다. 연홍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모두 불태워버리겠습니다. 정참판께서 원하시는 것이 온전한 제 몸이라면 그것을 스스로 망가뜨리겠다는 뜻입니다. 횃불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참판 정희철. 50 중반의 나이에도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연홍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흥미롭구나. 기생 주제에 협상을 하다니. 저는 기생이 아닙니다. 연홍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본래 이름은 강연홍. 형조 판서 강희준의 딸입니다. 정참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희준이 딸? 예.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 죽인 분께서 기억하실 줄은 몰랐습니다만 순간 정참판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칼이 번쩍였고 연홍의 뺨을 스쳤습니다. 붉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감히 내가 도윤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연홍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연홍이 피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각오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참판 어르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가 정말 역모를 꾸몄습니까? 정참판이 웃었습니다. 역모. 그런 게 중요한가? 내 애비는 내 길을 막았어. 그게 죄지. 그렇군요. 연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뭐?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을. 연홍이 옷깃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대나무통. 그 안에서 파란 옥패가 나왔습니다. 정참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디서 났느냐? 아버지께서 죽기 전날 밤 제게 맡기신 겁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라고 하시면서요. 이 옥패에는 당신과 역모를 함께 꾸민 간신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홍이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진술서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뇌물을 받았는지, 어떻게 백성의 땅을 빼앗았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참판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런 것들 지금 당장 빼앗아 불태워버리면 그만이다. 소용없습니다. 연홍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미 사본은 한양의 사원부에 보내졌습니다. 오늘로부터 정확히 열흘 전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참판은 흔들렸습니다. 네가 언제? 기루에 있는 3년 동안 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찾아온 양반들 중에는 한양의 관리도 있었고 사원부의 서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은밀히 부탁했지요. 적당한 때가 오면 이 문서를 전달해달라고. 오만석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참판 어르신, 이 계집의 말을 믿으십니까? 기생의 헛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참판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제보를 받고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연홍이 마을에서 아이를 살린 일, 도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정참판의 횡포까지 모두 전해 들었습니다. 정참판 정희철 왕명을 받들어 조사하노라. 정참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박문수가 연홍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강희준 판서의 딸이라 했는가?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는가? 연홍이 옥패와 진술서를 건넸습니다. 박문수는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진짜입니다. 연홍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백성을 위해 간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연홍이 정참판을 가리켰습니다.
이자가 권력을 탐하여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가문을 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런 처지로 만들었습니다. 연홍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3년간 참아온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다가가 연홍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그 몸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박문수가 명했습니다. 정찬판 정희철을 결박하라. 그리고 공범 오만석도 함께. 어사또.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기루를 운영했을 뿐. 내가 얼마나 많은 여인을 권세가에게 바쳤는지 이미 파악했다. 함께 국문받을 것이다. 오만석이 도망치려 했지만 관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정찬판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연홍아, 네가 뭘 안다고.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곳이라고. 연홍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세상은 옳은 자가 결국 이기는 곳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정찬판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연홍은 웃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정찬판에게는 한양의 강력한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그리고 왕실의 외척들까지.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홍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멀리. 이곳에 있으면 당신까지 위험합니다. 정찬판의 사람들이 반드시 보복할 겁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왜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저를 구해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그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연홍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폭스뿐입니까? 아니면 진짜 자유입니까? 연홍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빼앗길까봐. 다시 무너질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연홍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함께 합시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새로운 삶을 만드는 겁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연홍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여준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멀리 한양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찬판의 장인 영의정 민상호가 은밀히 자객을 보냈습니다. 목표는 둘. 증거를 없애고 증인을 죽이는 것.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한양 영의정 민상호의 저택. 쓸모없는 놈. 민상호가 찻잔을 내리쳤습니다.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사위 하나 제대로 단속 못해서 이 꼴이 났구나. 암행어사까지 나섰다니. 이제 조정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할 게다. 옆에 선 검은 옷의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내려주십시오. 전라도로 내려가라. 강연홍이란 계집과 그 옥패, 진술서를 모두 없애버려라. 증거가 사라지면 암행어사도 손쓸 방법이 없다. 사람도 함께 처리하겠습니까? 당연하지. 연홍은 물론이고 그 옆에 붙어있는 뱃사람 놈도 함께. 깨끗이 정리해라. 흔적도 남기지 말고.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검은 사내가 사라졌습니다. 민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희준. 내 딸 하나 제대로 처리 못했던 게 화근이었어. 이번엔 확실히 끝을 보겠다. 전라도 바닷가 마을. 닷새가 지났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는 정찬판과 오만석을 한양으로 압송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연홍과 도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생과 어수룩한 뱃사람이 아닌 부당함에 맞선 용기 있는 이들로. 연홍 낭자 우리 애 좀 봐주시오. 또 열이 나는 것 같소. 도윤 씨 이번 달 소금 거래건으로 장부 좀 봐주시오. 연홍은 마을 사람들을 돌보았고 도윤은 조금씩 장사의 기회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홍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옥패와 진술서를 숨겨야 합니다. 안전한 곳에. 암행어사께서 이미 가져가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드린 건 사본입니다. 진본은 아직 제게 있습니다. 도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 진본을 주지 않으신 겁니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암행어사라 해도 한양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정찬판의 뒤에는 영의정이 있고 그 뒤에는 연홍의 말이 끊겼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 비명. 불이야. 불이야. 마을 서쪽 끝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도윤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큰일입니다. 저건 이장택. 아닙니다. 연홍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일부러 지른 불입니다.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기 위해. 무슨 말씀을? 문이 박살났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사내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칼을 뽑았습니다. 강연홍 순순히 옥패를 내놓아라. 그럼 편히 보내주마. 도윤이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물러서시오. 어수룩한 뱃사람 주제에 자객 하나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도윤이 간신히 막았지만 낫이 부러졌습니다. 그의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도윤 씨, 연홍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객이 다시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연홍이 등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기름이 자객의 얼굴에 뿌려졌고 불이 붙었습니다.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인연이 다른 자객이 연홍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도윤이 몸을 날렸습니다. 칼이 그의 등을 찔렀습니다. 끄. 도윤 씨, 연홍이 도윤을 부축했습니다. 피가 낭자했습니다. 도윤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뒷문으로. 도망가십시오.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당신입니다. 제가 시간을 벌 테니. 안 됩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광군이다. 광군이 온다. 자객들이 당황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틀어졌어. 일단 옥패부터 찾아. 자객들이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옥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자객이 칼끝을 연홍의 목에 댔습니다. 어디 숨겼느냐? 연홍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영의정 민상호가 보낸 개들이로군요. 자객의 손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찬판의 뒤에 누가 있는지. 그래서 준비했지요. 연홍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패는 이미 이 마을에 없습니다. 어젯밤 믿을 만한 이에게 맡겨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사원부로 직행하도록요. 거짓말. 믿든 말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들이 저를 죽이는 순간 그 옥패는 즉시 사원부로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영의정 민상호의 죄목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자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이걸 노렸구나. 예, 연홍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정찬판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뿌리를 뽑아야 했습니다. 영의정까지. 관군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자객들이 황급히 창문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도망치기 전 마지막으로 독침을 던졌습니다. 연홍을 향해. 도윤이 또다시 몸을 날렸습니다. 독침이 그의 어깨에 박혔습니다. 도윤 씨, 도윤이 쓰러졌습니다. 입술이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군이 들이닥쳤고 자객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홍이 도윤을 안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제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울지 않으려 했던 눈물이.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도윤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그 눈빛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연홍이 급히 약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독이 너무 빨리 퍼졌습니다. 일반 약초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독을 천독초. 1시간 안에 해독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지만 해독약은 왕실 의원만이 다룰 수 있는 희귀한 약재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연홍이 결심했습니다. 잠시만 버티십시오. 그녀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을 약방으로 그리고 산으로. 1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의서에서 본 기억을 더듬어 그녀는 3가지 독초와 5가지 약초를 찾아냈습니다. 위험한 조합이었습니다. 잘못하면 해독은커녕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초가집으로 돌아왔을 때 도윤은 거의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연홍이 약을 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홍아, 의원은 절대 손을 떨어선 안 된다. 환자의 생명이 내 손끝에 달렸단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의서대로 약을 다려 도윤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제발, 제발. 1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입술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째 그의 숨이 안정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연홍. 님. 연홍이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틀 후 한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영의정 민상호가 체포되었습니다. 연홍이 보낸 옥패가 무사히 사원부에 전달되었고 그 안에 담긴 증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영의정뿐 아니라 정승 둘, 판서 셋, 그리고 왕실 외척까지 조정을 뒤흔드는 대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연홍에게 전교를 내렸습니다. 강희준의 영모 누명을 벗긴다. 그 딸 강연홍은 의로운 자로다. 가문을 복원하고 아버지의 관직을 회복하노라. 하지만 연홍은 한양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곁에 남았습니다. 회복하고 있는 그 사람의 곁에.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한양으로 가시면 양반과 규수로 돌아갈 수 있는데. 연홍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만석이었습니다. 오만석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이 고을에서 가장 번듯한 기루를 운영하며 권세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그가 이제는 남루한 옷을 걸치고 거지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발에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자가 어떻게 풀려난 거야? 들리는 말로는 한양까지 끌려갔다가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다던데. 증거 부족? 그 많은 죄를 지었는데? 영의정이 다 뒤집어 쓰는 바람에 저자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한 하수인일 뿐이라고 우겼다나 봐. 연홍은 오만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추위인지 아니면 수치심인지. 연홍. 낭자. 오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려주시오. 배가 너무 고프오.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런 놈을 왜 도와줘야 하나? 그냥 내버려둬. 굶어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연홍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가 스쳤습니다. 기루에서 맞았던 매질, 정참판에게 바쳐질 뻔했던 그날 밤, 그리고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어가던 날. 복수는 끝났습니다. 정참판도 영의정도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연홍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밥 한 그릇은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뿐입니다. 미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며 살 것인가. 도윤이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만석 앞에 내밀었습니다. 오만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러시오? 먹으십시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에 이유가 필요합니까? 오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걸스럽게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다가 그는 흐느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소이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연홍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용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만석은 죽 한 그릇을 다 먹고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듯 4년이 흘렀습니다. 연홍과 도윤은 바닷가에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침 햇살과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연홍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양반 자제든 상놈의 자식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신분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작은 선주가 되었습니다. 3년 전 연홍과 함께 모은 돈으로 배 2척을 샀고 이제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도윤날이 이번 거래건은 대박이었습니다. 한양 상단에서 우리 소금을 지정해서 사간다는데요. 젊은 뱃사람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잔잔히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군. 하지만 교만하면 안 되네. 언제든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연홍을 기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홍 선생이었습니다. 도윤 역시 어수룩한 도윤이 아니라 도윤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당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매화였습니다. 연홍아, 매화는 살이 많이 쪘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밝았습니다. 오랜만이야, 매화야.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매화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찬판 댁에서 빠져나온 뒤로 나도 작은 옷가게를 차렸어. 이제는 제법 장사가 되더라고. 잘 됐구나. 너는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오만석을 죽여버렸을 텐데 너는 밥까지 줬다며? 연홍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미워하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을 뿐이에요. 매화가 연홍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네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각자의 꿈에 대해서. 그날 밤 은등불 아래 연홍과 도윤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파도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당신 덕에 제가 달라졌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연홍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했지요. 처음 당신을 봤을 때,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 그저 불쌍해서 도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구한 건 당신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평생 아무 의미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기만 했지요. 배 한 척 사는 게 꿈이라고 했지만 그게 진짜 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진짜 사는 게 뭔지. 연홍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만이 제 존재 이유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녀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제게 가르쳐줬어요. 복수보다 더 값진 게 있다는 것을.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과거를 되갚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파도는 조용히 모래를 씻어냈습니다. 연홍님, 예,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연홍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달빛보다 밝았습니다. 이미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10년 후, 바닷가 서당은 고을에서 가장 큰 서당이 되었습니다. 연홍은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중 몇몇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습니다. 도윤의 상단은 전라도 전역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익의 일부를 항상 마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글을 가르치도록 연홍의 서당을 후원했습니다. 어느 날 한 늙은 거지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오만석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들고 늙어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홍, 낭자, 계시오? 연홍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도 이제 은발이 조금씩 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오? 기억합니다. 오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시오. 보따리를 열자 낡은 옥놀이개가 나왔습니다. 도윤이 어머니의 유품으로 연홍을 살 때 바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팔지 못했소. 왜인지 팔 수가 없었소.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었소. 이제 돌려드리오. 연홍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용기가 없었소. 제 얼굴을 보면 당신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싶어서. 오만석이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꼭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았소. 연홍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밥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럴 자격이. 들어오십시오. 연홍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만석은 눈물을 흘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따뜻한 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오만석 앞에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오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다 말고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이제 그만하십시오. 연홍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습니다. 오만석은 죽 한 그릇을 다 먹고 마당 한켠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화로운 얼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연홍과 도윤은 그를 바닷가 언덕에 묻어주었습니다. 비석도 세워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저런 자에게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연홍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가 보여준 뉘우침만큼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그날 밤 다시 은등불 아래 연홍과 도윤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십니까? 연홍이 물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지요. 그날 밤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잔인해서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었지요. 지금은요? 연홍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매일이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이 순간들이.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는 여전히 출렁였고 파도는 조용히 모래를 어루만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귀히 여기면 그 인연은 결국 스스로를 빛나게 한다는 것. 연홍과 도윤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조용한 파도 소리처럼 이 마을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친 아이들은 자라나 세상으로 나가 또 다른 이들에게 같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은등불은 오늘 밤도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